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엠바고라는 것이 걸립니다.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물론이고 각 언론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카페에서 대통령의 일정이 버젓이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유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꼼수를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 당 중앙위에서 실패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 논란에도 각종 원칙을 깨고 다시 재상정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어서 다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행비서 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신속하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시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목요일 시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행비서 배모 씨에 관한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이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했는데요. 배 씨의 구속 여부가 피의자 신분인 김혜경 씨의 신병 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정작 김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혜경 씨에 대해서 불구속 송치, 과연 주범과 종범의 법적 처리가 뒤바뀐 것은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수사 결과가 뭐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혜경 씨는 불구속 처리된다. 네. 이 정도로 된다면 좀 미진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국민의 어떤 감정이나 판단보다 약하거나 네. 뭐 선호가 바뀌거나 뭐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이미 국민적으로는 어떤 일정한 판단이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반적인 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얘기가 아니고 네. 유명 정치인, 유력한 정치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실들, 범죄 네. 사실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경찰 수사 결과 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국민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정해져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윤 변호사는 네, 어떠세요? 사실 지금 주범과 종범 바뀌어서 이른바 시켰다는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신병 처리를 하지 않고 왜 이 배모 사무관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냐 뭐 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아마 이 김혜경 씨가 최근에 조사를 받은 그 시간도 그렇고 5시간이면 저희가 이 형사 입회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짧은 조사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열람 시간까지 이게 넣다 보면요. 그렇다면 아마 이제 부인을 하거나 그 연결고리가 제대로 입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배모 비서관이 뭔가 본인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측면이 있고 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야 또 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법원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이른바 수사기관으로서는 승부수를 좀 띄운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신병철이 법원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고 더 위로 경유해 나가려는 수사에도 좀 제동이 걸릴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결국 이렇다 보니까 경찰이 혐의 입증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었다. 그래서 봐주기 혹은 부실 수사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법인카드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줄거리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이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는 없었던 것이고 정치적인 일정을 경찰이 지난 몇 달 동안 감안을 했다. 이거는 좀 피할 수 없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선거들이 쭉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사실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를 소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하지만 그 사이 또 대통령 선거 끝나고도 시간이 꽤 있었고 네. 이재명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다고는 하나 이런 사건들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정치적으로 부담이라든지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사 속도를 제대로 제때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피할 수 없는 그런 평가라고 봅니다. 저는 네. 두 가지로 크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법인카드 이용에 대한 사건이 이제 불거졌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밑에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 사과하는 거고 수사의 내용은 좀 별개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건데 저는 지금 나온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 윤 대변인도 이렇게 선거하셨지만 대부분 선거에서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네.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각자 개인 계산을 한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그 각자 요번에 딱 보니까 김혜경 여사는 각자 계산을 한 거 아니겠어요? 본인 거는? 본인 네. 거는 계산을 하고 나머지 계산은 다른 이제 배모 씨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조심했다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죠. 관리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수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지금 이제 법인카드 이용에 대한 것은 대선 때 얼마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와 이번 그 관련된 쓴 내용에 대한 수사와를 차별화해서 바라볼 필요 있다. 이런 면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사실상 법인카드의 유용의 책임은 배 씨에게 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페이스북입니다.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이 됐다.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김혜경 씨는 몰랐다. 배 씨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이재명 의원의 입장인데 과거 김혜경 씨는 배 씨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고 또 여러 도움을 받았다. 공사 구분을 짓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인정했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꽤 오래 전부터 이재명 의원과 배 씨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김혜경 씨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밥, 소고기, 또 각종 어떤 편의 제공 뭐 이런 것들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고 또 개인 카드로 사용했다, 법인 카드로 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을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적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선거 과정 말씀을 박성준 의원께서 하셨는데 네. 그 사안만 본다면 신경을 쓴 거는 같아요. 근데 신경을 쓴 결과가 뭡니까? 기부행위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내준 거잖아요. 네. 신경을 좀 덜 쓴 거죠, 그럼. 자, 그리고 지금 선거 과정 얘기만 하셨는데 굉장히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소고기라든지 네. 초밥이라든지 선거와 관계없는 일상생활 하는 중에도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김혜경 씨는 음식을 많이 먹었고 네. 또 그 대금에 관련해서는 경기도 10개 부서의 어떤 정책 추진비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몰랐다고 해서 죄가 조각되는 건 아니니까요. 따라서 배모 씨로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네. 그렇다면 또 관리 책임자인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금 현 의원의 법적 책임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도 대답을 하셔야죠. 그리고 하나 더 이재명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장윤미 변호사님, 네. 김혜경 씨가 지금 배 씨에게 네. 음식값을 지불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경우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을 역임하신 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사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 있고 이제 공적으로 들어가도 되는 돈이 좀 분리가 될 때 네. 이걸 그 상황에서 계속 분별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본인의 어떤 비서 업무를 하는 분에게 좀 맡기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뭐 있기는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장과 관련해서 나는 이게 법인 카드에서 결제되는 건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줬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내 사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는 비용 정산이 이뤄졌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느 정도 돈을 예치하는 성격으로 줬다라면 그 흔적, 뭐 그게 현금이라 그러면 본인이 인출한 흔적이 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현금 형식으로 줬다. 그러면 이것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인출 흔적, 하나는 또 이 진술,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데 아마 이 배모 비서관이 내가 실제로 돈을 받고 나중에 사후든 사전이든 정산을 받았고 이게 법인카드에서 뭐 내역이 된 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연결고리는 사실 김혜경 씨로까지 경유해 나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게 또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재형 의원이 이제 뭐 이건 법정으로 갔을 때 크게 법원의 판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긴 했는데 한번 저희도 좀 기다려 보면서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하면서 이 경기도에 끼친 손해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 배 씨와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이었던 배 씨의 대화 내용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난 6시 5분 순회 도착이야.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상당히 지금 6통 만들어놨고요. 응. 맨 마지막에 남았던 걸 맨 앞으로 빼놨습니다. 드시라고. 괜찮아? 곰팡이 안 폈어? 네, 안 폈습니다. 블루베리는 안 한 거지? 네, 블루베리는 안 드셨네요. 분명히 얘기했잖아. 수트케이스랑 줄 때 샌드위치랑 사과랑 챙겨가. 하나를 시키면 그 통을 네가 다 정리를 해줘야지. 옷도 셔츠 2개 그럼 타이까지 내가 다 집어? 여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못 풀고 간 미스텍이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의원은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김혜경 씨의 혐의를 좀 축소하려는 시도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바로 이 점을 비판했습니다. 7만 8천 원 사건 언급은 전형적인 언어 교란이자 국어적인 범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잘못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형벌을 받았다는 식의 장발장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이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과한다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있다면 제가 지어진 것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미 법인카드 문제로 해가지고 그 관련되는 그 참고인이든 조사받던 분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사롭게 넘기면 안 된다고 보고 있었고요. 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뭐 실체는 다 밝혀질 것이고요. 자,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의 사과와 주장을 지금 뒷받침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의 사안인가. 네. 김혜경 여사는 뭐 법인카드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고 또 수행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묵인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7만 8천 원 결제 부분은 김혜경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녹취록 등으로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한 1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스모킹 거인이라는 것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80만 원은 무슨 말이에요? 180만 원. 네. 그것 역시 이제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결제한 것으로는 뭐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김혜경 여사가 알지 못했다라는 정황 증거들만 지금 오히려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김혜경 씨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은 맞고 그 기간은 꽤 오래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자, 그러니까 법인카드나 이런 것들을 사인할 수 있는 최종 예산 결정자인 이재명 의원은 이걸 알았을 것이고, 만약에 이걸 김혜경 씨에게 사용된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초반에 이걸 바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오랜 시간 지속되게끔 내버려 두는 것도 일종의 어떤 방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좀 충분하게 감안을 해야 될 것이 이재명 의원이나 김혜경 씨나 그때 경기도지사를 공직 처음 수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성남시장도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어떻게 결제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 모 씨라든지 이런 공무원이 계속해서 본인을 챙겨줬기 때문에 네. 사실 김혜경 씨가 이걸 몰랐다는 것부터가 의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이재명 의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인카드 결제는 본인이 결국에 최종 결정권자이고요. 그리고 법인카드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카드가 쓰인 게 아니라 각 부서의 카드가 한 5개 정도가 쓰였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부서의 부서장들이 영전을 한다거나 이런 뭐 이재명 의원과 원래 가까운 어공이었다거나 이런 또 정황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은 이재명 의원인 거고, 네.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7만 8천 원이냐 180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 이게 아니라 그 배모 씨의 존재예요. 배모 씨가 총무과 직원인데 도지사 배우자의 수행을 한다, 이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고, 그 배모 씨가 도대체 무슨 업무를 맡았는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배모 씨에게 주어진 급여가 국고 손실의 액수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배모 씨가 누구냐, 총무과 직원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이 부분부터 이재명 의원이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저는 하나 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법인카드 이용이라고 해서 대선 때 얼마나 폭발력이 있었습니까? 대선 이슈로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자극적인 프로파간다를 한 거죠. 야당,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이제 활용한 카드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가장 핵심은 그거잖아요. 핵심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핵심은 김혜경 여사가 이 법인카드로 썼냐 안 썼냐가 핵심인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이 증거의 능력을 인정받는 건데, 지금 봐서는 김혜경 여사가 이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했다라고 한다든가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직접 부분을 사용했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여러 가지까지 이제 추측하고 그 합리적인 의심으로 가다 보면 법리적인 공방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사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제를 과거의 대선 과정에서의 정책 이슈화했던 문제와 지금의 법적인 내용에서의 당사자인 김혜경 여사가 썼냐 안 썼냐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걸 가지고 다시 대선 전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으로 같이 가서 이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미 변호사님. 네. 썼냐 안 썼냐도 뭐 네. 물론 뭐 지적해 주신 대로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카드를 본인이 직접 손으로 네. 긁고 안 긁고의 여부가 아니라 부하 직원이나 네. 수행 비서가 그걸 썼을 때 내가 알고 있었느냐, 알고도 묵인했느냐, 내버려 뒀느냐, 이것도 사실 큰 범위에서는 본인이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걸 떠나서요. 이게 법인카드가 이런 용도로 쓰여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시켰다. 교사범, 그러니까 정범, 이 행위를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고요. 만약에 이거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거 잘못 쓰는 것 같다, 나를 위해서. 이 방조라는 또 법률 개념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아마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것 같은데, 아마 이걸 또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고리가 또 비교적 분명해야 됩니다. 공소 유지를 위해서. 그 부분이 수사기관의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건의 어떤 핵심이 되겠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지금 현재 정부 부처는 현재 대대적인 공직기강 점검과 감찰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감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유출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감찰로 인해서 대통령실에서 일단 쫓겨나게 되는 그 규모도 생각 밖으로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신문을 좀 보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비 유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건희 팬클럽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경호상의 이유로 언론사에게도 공개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엠바고가 걸리는 그 대외비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경위를 파악해서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 여사가 관련이 돼 있지는 않다라고 입장을 우선적으로 밝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뭐이 일정이 누출된 거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네. 이 일정 유출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대통령의 일정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경호상의 요인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야 나가야 되겠죠. 어디서 일정을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는 과정에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느 고리에서 이게 빠졌느냐?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그 팬클럽이라는 곳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 이런 그 사후적인 어떤 점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어떻게 알려졌을까, 유출됐을까 굉장히 중요한 확인해야 되는 대목인데 일단 유출된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출됐기 때문에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건희사랑에 올라온 글입니다.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8월 26일 금요일 12시 방문합니다. 많은 참석 그리고 홍보 부탁드립니다. 집합 장소는 공영 주차장으로 오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지가 됐고 유출이 된 겁니다. 출입 기자들에게도 경호상의 이유로 엠버거가 걸리고 사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들이 알아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엠버거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출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공사의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제 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일정에 대한 것은 비밀이구나. 네. 그리고 일정 공유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건데 팬클럽이라고 하는 건의사랑은 사적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공사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서로 연결고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붕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사 구분이 더 나아가서 청와대 안에서의 시스템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계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구분과 경계 짓기거든요. 이게 안 됐다라는 것은 시스템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큰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 정도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바라볼 때, 당황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지? 이런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큰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이제 감찰의 범위도 더 넓어질 것이고 또 폭도 더 깊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대구시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좀 아름아름 알려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으로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네. 시당 차원에서 조율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도 더 크게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이제 서문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는 경호처 사람들이 시장을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온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또 유출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명확한 거는 일단은 그 팬카페에 글을 올린 그 사람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역순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 가능성은 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뭐 아주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다른 데도 아니고 영부인 팬카페로 먼저 네. 공개가 됐다. 이 점 때문에 민감한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기문란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경호상 철저한 보안 사항인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공지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입니다. 대통령 내외의 일정은 누가 관리하고 정부의 인사와 정책은 어디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까? 밀실에서 비선 몇몇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국정농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김건희 여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공개가 된 곳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카페이기 때문에
이게 또 혹시 관련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이 보안 쪽으로 논란이 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이었는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제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게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간 게 아니라 또 팬클럽 회장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당시 이 사진인데요. 이것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해명도 약간의 혼선이 있으면서 또 한 번 화를 키우기도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지 윤희석 대변인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저도 그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팬클럽이 생겼다는 것은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일반 뭐 예능 연예인의 팬클럽과는 달리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내부에서의 활동이 중요하게 바라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꾸 저런 얘기가 나왔고 솔직히 저 사진 유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 보안 유출도 마찬가지겠지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적어도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직원들의 근무 기간은 상당히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서 네.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세게 얘기하시는 분은 팬클럽을 해산하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해산하고 안 하고를 강제할 수는 없고 네. 활동 여부 또 활동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판단을 팬클럽에 속하신 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그래서 무엇이 김건희 여사를 위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그러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팬클럽과의 오해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팬클럽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 강신업 변호사와 교류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역시 김건희 여사와는 이제 특정 시점을 계기로 더 이상 왕래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강신업 변호사 발언 듣겠습니다. 그 사진은 누가 올립니까? 팬클럽에 올린 사진은 제가 올린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영화관에 갔을 때 사진이 있고 또 열린음악회 했을 때 그때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견, 경호견하고 이제 찍은 사진들이라든지 제가 뭐 그러면 이런 사진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이렇게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지금은 왕래를 안 하십니까? 이제 왕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진 주고받을 때까지는 이제 왕래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왕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왕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까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영부인 팬카페 회장이라고 하면서 정치권의 온갖 훈수까지 하더니 이제 대통령의 동선까지 미리 공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들도 한다. 이제 그만하고 좀 해산해라. 나라 운영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직격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이랬더니 강신업 변호사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원색적으로 좀 비난을 했는데요. 이상한 사람이 얼마 전까지 회장 운운한다. 뭐 홍준표는 땡땡땡을 닥쳐라. 또 조국 수호홍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정상적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이런 반응은 이번에 처음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예.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가 지적을 했을 때도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왕래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은 팬카페 회장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가까웠었던 굉장히 가까웠었고 김건희 씨의 그 영부인의 연관 검색어에 해당할 만한 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제 김건희 영부인한테도 크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홍준표 시장은 또 강신업 변호사 베베 꼬였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성대모사까지. 자, 박성준 의원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잠깐 그 팬클럽 회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팬클럽 회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팬클럽 회장은 그에 준하는 언어를 써야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팬클럽 회장이 그래야만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부인은 지지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저 정도 언어를 쓰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신업 변호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회장이 되면은 네. 공인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공사 구분도 저분도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이런 팬클럽에 있다고 하면은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적 수행으로서의 영부인의 모습이 가야 되는 건지 네. 팬클럽과 연결해서 사인의 모습으로 가서는 실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부인이 저쪽에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는 인식만 있어도 여기에는 뭐 하냐면 이익의 고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익의 고리에 멀어져야만 네. 그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팬클럽 회원과 사적 관계를 갖다 보면은 큰 문제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과 어떤 또 의혹들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밌죠. 이 재미, 사고 친다 등의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가 사고를 계속 친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한 것은 흥미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계속 실수를 많이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답니다. 박성규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야당의 입장도 야당 입장이지 대통령실의 운영에 대한 방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취임 100일을 맞아서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냐에 대한 질타란 말이에요. 네.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과거의 대통령 영부인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 그것이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아닙니까? 그 여론의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2부속실을 신설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이 부속실은 일정만이 아니라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공적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관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봤을 때 영부인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국민의 신뢰도에서 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봤을 때 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 야당에 도움을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아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전 국민이 듣는 라디오에서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사고를 쳐서 뭐 재미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공사 구분이 덜 된 게 아닌가. 저 같으면 그렇게 발언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 부분은 또 국민의힘도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의 영역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다 보면은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치는 야당은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예요. 또 정치적 언어를 쓰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관리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혜경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방탄 개정이라고 비판받았던 당헌 개정이 중앙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그간 반대 목소리를 냈던 박용진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결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바로 세우기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하나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투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래야 가결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박성준? 아니 제가 이제 그 전준위를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강령 개정 분과였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중앙위 열 때
10시에 제가 강령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강령은 이렇게 이제 바뀌겠다. 네. 그리고 당원과 관련해서는 조승래 의원이 발표했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제가 강령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승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 제가 앉아 있는데 민병덕 의원이 이제 조직부총장이거든요. 네. 제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부결됐다고. 그래서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네요.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은데 아직도 좀 얼떨떨합니다. 그래서 왜 부결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예. 파악을 한 다음에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 당황했습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 당황했어요. 예. 박용진 의원은 일단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26일 날 다시 한번 중앙위를 열어서 그러니까 제가 전준위에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강령에 대한 뿐만 아니라 당헌 개정 과정에서 같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당이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대의원 중심 또 네. 당원 중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사를 봤더니 당원들이 실제 주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민심 당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권리당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라든가 당대표 선거에서의 대의원 비율보다는 당원의 비율을 좀 높이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중대 사안 같은 경우는 전당원,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결을 하는 것도 좋은 안 아니냐. 네. 결국은 민심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 당원 개정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위원들 같은 경우는 의원이라든가 지역위원장 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이 사실은 이제 핵심 라인들이죠. 근데 이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위원들의 어떤 판단도 분명히 있는 건데 요번에 그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는 중앙위원들이 일단 부결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시 지도부와 뿐만 아니라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꼼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꼼수라는 표현을 정치가 꼼수해서 될 게 없어요. 자, 신문을 일단 한번 보시죠. 신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 부결되자마자 일사부재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상정을 하는 꼼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6일에 오늘이 25일 아닙니까? 그럼 내일, 그러니까 어제 부결됐으니까 이틀 뒤인 26일에 내일 중앙위를 다시 열어서 재투표를 강행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위 소집의 원칙은 소집 5일 전에 공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원칙도 깼다라고 해서 또 이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의원의 물론 민주당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방탄용 당헌 개정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걸 통과시켜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선일보는 꼼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당원 예를 들면 이제 80조 같은 경우도 네. 아까 그 뭐 전당원 투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소만으로도 당직을 정지시킨다.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검찰이 일방적인 기소, 검찰도 근거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소만으로도 당직을 정지시켰을 경우에 그 정치인의 생명이라는 게 이재명 의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윤석열 정부는 검찰 인사들이 주요 장악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검찰을 동원해서 오히려 지금 야당의 정치 행위를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치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의 사법화도 있다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너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검찰에 의해서 정치권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화를 촉발시키는 요인도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이 조항을 바꿔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당원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또 하나 국회의원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당무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당무위원회 어떤 결정사항에서의 정무적 판단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렇게 이제 당헌 개정을 좀 한 것이죠. 이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수기와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여기서 쓰는 꼼수와는 별개다. 그러니까 정치는 저는 해석의 여지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차적 과정뿐만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이제 얘기 좀 할게요. 너무 많은 말씀하셔서 어디부터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꼼수라고 표현한 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는 일사부재의 어저께 부결이 됐는데 이틀 후에 다시 재성장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냐. 그 부분은 한마디도 안 하셨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 당의 의사결정 구조는 그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혀 아마 제가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를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절차적 과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안건을 했다? 당원이라든가 중앙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관련 내용을 제가 좀 더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아니, 따질 게 아니라 어저께 부결이 됐는데 내일 다시 똑같이 상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다시. 상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 빼고 원래 내용은 똑같은 그 거잖아요. 내용을 다시 또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걸 고려를 하겠죠. 아니 뭘 고려를 해요. 전당원 투표 아니, 그다음에 80조 개정 두 개를 놓고 해서 부결이 됐으니까 아 이게 문제였네 하고 요거는 빼고 요건 다시 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 대변인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잘하네요. 민주당 사정. 아니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고 하루 만에요? 다시 투표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하루 왜 만에? 그러냐면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공지를 하면 되는 거죠. 아, 그거 오늘 안에 그걸 합니까? 아니 그거 제가 따져봐야 된다고 아 하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하실 알겠습니다. 수도 자, 있어요. 아니 제가 청문회 대상은 아니에요 지금. 네, 일단은 어제 중앙위에서 당원 개정을 이제 최종적으로 가결시켜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그게 부결됐고 내일 다시 중앙위를 열어서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서 당원 전당원 투표 부분은 빼고 일단 당원 80조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가 잠깐 간다고 알려져 말씀드릴게요. 있긴 합니다. 오늘 네. 11시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의원총회에 또 충분히 수기와 논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제 투표에 붙일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이 전 대표의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태의 시발점은 내부 총질 문자를 보낸 것이다. 유감 표명이나 해명이 그때 있었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 뭐 일단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과 무관하게 네. 당시에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가 드러났을 때 윤 대통령 입장을 표명을 하고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를 하는 게 맞기는 맞았다고. 그때 공교롭게 타이밍이 네. 휴가를 가는 일정이 그 다음 주에 바로 붙어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도스태핑하지 않았고. 예, 그 도스태핑도 하지 않게 되었거니와 광복절에 기자회견 뭐 할 때라든지 네. 취임 100일이죠. 그때 할 때도 뭐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마음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그 문제와는 별도로 어쨌든 그 문자 메시지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문자 메시지에 좀 무게를 둬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마 그 메시지가 없었더라도 관계는 틀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 메시지가 안 나타났더라도 다른 방면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이 전 대표는 글쎄요, 뭐 일일이 다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일단은 대통령이 배우가 돼서 본인을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믿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아마 메시지가 없었더라도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탄원서 후폭풍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화면 보겠습니다. 특히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의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 상상은 자유지만 그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되어 자신을 파괴한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 대표 또 맞받아쳤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상대방의 편지를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부터가 이준석 전 대표는 아예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례적인데 그것조차 이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폭론이 수류탄에 핀이 뽑혔다니 하는 것이 정말 후한무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 입장까지 연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개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탄원서 공개 소송용 열람 자료가 유출됐고 국민의힘 신군부 시절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방금 전에 민주당 얘기를 제가 막 좀 했는데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의 이 탄원서 내용이 공개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 내용은 차치하고 그 유출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과정, 공개된 과정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본인도 아마 표현이 좀 과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유심히 본 것은 물론 신군부 표현도 있지만은 주호영, 김기현 이 중진 의원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복지부동을 신조로 삼는. 그래서 이거 보고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진 기성 정치권 분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내용이야 뭐 본인의 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장한테 개인적으로 탄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뭘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공개될 가능성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썼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공개됐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 거는 막을 수 없는 거고 여기에 또 뭐 신인규 전 부대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어떤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한다거나 하면서 또 당내의 어떤 갈등이 좀 커지는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여론도 사실 이 전 대표에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몇몇 청년 정치인들이 이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했고 과거에 이 전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우호적이었던 국민의힘 인사들조차도 점점 좀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비상 상황을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비대위 만들고 그 결과는 당대표 해임이라는 그런 법적인 결과를 한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표현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신군부라는 거 맞지도 않죠. 진짜 뭐 신군부라면 윤석열 정부가 신군부라면 지금 이준석 대표 지금 이렇게 떠들도록 놔두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도 맞지도 않고 자꾸 이러는 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음 졸이면서 당과 나라가 잘 되기를 지금 바라는 많은 분들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이제 그만 멈춰야 됩니다. 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도 보면은 매일 데일리 팔리틱스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전직 대표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덮어버리는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문제와 우리 당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짙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내각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당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가면 5년 뒤에 우리 집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핸드폰 열고 오매불망 체리따봉이나 많이들 기다리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냈던 그 체리따봉을 이분들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윤 대통령에게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기존의 정치인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시대가 이제 미디어 시대란 말이에요. 미디어 시대에 가장 뚜렷한 정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아이콘이 이준석이다. 어떤 의미냐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여론전, 기동전, 공중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방송국을 다니면서 공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론전을 펼치면서 싸우는 그런 흐름에 탁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1등 공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의 과정을 보면 윤핵관은 기존의 정당 안에서 자리에 앉아서 진지전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동전과 진지전의 싸움인데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는 작업은 뭐냐면 고발 사주와 같은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비리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네거티브를 만들어서 언론사라든가 검찰에 흘려준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준석 대표를 실제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경찰 조사라든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의 거래 관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 입을 통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형적인 과거의 정치 수법이에요. 진지 안에서 자, 저 사람 제거시키자. 이렇게 작업하자. 이런 싸움에서의 이준석 대표를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 이걸 못 받아주고 결국에는 이제 기동전을 나오는 거고, 실제 지금 싸움은 상당히 지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 정치의 그냥 행태예요. 그것을 이제 이준석 대표는 미디어 정치를 통해서 지금 싸우는 거고, 네.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MZ 세대의 새로운 정치를 기존 정치인들이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이라든가 여러 그 국민의힘 원로들을 보면 과거의 정치의 모습으로 이준석 대표를 재단하는데, 지금 MZ 세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이거를 새로운 정치의 흐름과 지형들이 바뀌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 읽고 있다. 그것이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윤핵관과의 싸움은 이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차기 정치 구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제가 20초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MZ 세대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이 대놓고 한 일사부재의 이 원칙에 대한 위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 하나 하고, 고발 사주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신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어떤 대대적인 물갈이 움직임, 감찰 움직임을 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TV조선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2급 이하 대통령실 전 직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직기강 점검과 또 감찰 작업에 대통령실이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인적표심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네. 자, 전 직원에 대한 사실상 감찰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실 한 관계자의 목소리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짐을 싸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업무 기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제출한 업무 기술서가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고강도 내부 감찰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미 옷을 벗었다, 짐을 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의 고감도 내부 감찰 A 비서관 대통령실 문건 유출 혐의로 징계 여부 심의 예정이고, 그리고 비행정 요원은 이미 문건을 관리 부주의했다는 지적으로 사직했다. C 비서관은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0명 정도를 조사했고 일부는 사직했고, 이 10명의 숫자는 언론 보도에 따라서 20명 또 30명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걸러지는 인물들 중에는 윤핵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온 인사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윤핵관이죠.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이 좀 주춤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신문 보겠습니다. 자, 윤핵관 주춤하는 사이 김대기의 목소리가 커졌다라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단 윤심과 또 기존의 공무원들, 그리고 검찰 출신으로서 대통령실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약간의 권력 다툼이 있다라는 게 지금 내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문자 노출, 체리 따봉 문자 노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 또 전용기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듯한 메시지가 또 여권 관계자를 통해 노출이 되면서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기분 나빠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영향력이 좀 위축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 역시 좀 대통령실 내부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악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에 김대기 비서실장,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김대기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커졌다. 여러 가지 지금 안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뭔가 교통 정리가 되고 또 권력 다툼이 있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감지되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운영위를 통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마이크를 잡는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그 목소리 잠깐 듣겠습니다. 인사 참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겠죠. 처음에 한 보름 내로 그걸 셋업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때마다 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분들 숫자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하게 지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비율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너무 이것은 좀 편협된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저도 대통령 이 실은 지금 이제 5번째인데 과거에도 다 그랬습니다. 자, 장윤 변호사님, 네. 일단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조선일보 보도, 윤핵관 주춤하는 사이 김대기 목소리가 커졌다라는 이 보도의 내용을 보면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명도 거론되고 있고, 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힘이 좀 빠졌다. 네.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번에 감찰과 관련해서도 장제원 의원이 추천했던 인사들이 네. 조금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여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장악력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진단이 나오면서 이 대대적인 어떤 감찰 단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원인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결과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인적 쇄신을 위해서 내부 점검을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께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가장 근원은 검찰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내부 감찰, 공직기관 비서관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라인이라고 분류됐던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의 진단도 이거 내부 쇄신이 제대로 이뤄지겠구나라고 진단하기보다는 뭔가 알력 다툼이 시작됐구나, 이른바 검찰 라인과 정치계 라인의 어떤 이 구도에서 정치인 출신들이 밀려나고 있구나라는 진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면을 국민들이 바라고 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 여러 정치 영역의 사람들, 어떤 교육계의 사람들 다 포진해서 쓰라는 국민들의 어떤 요청이 있었던 건데, 검찰이 내부에서 칼을 쥐고 뭔가 비위를 드러난 다음에 도려내듯이 한다. 그게 바로 과거지향적인 검찰의 한계인 겁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찰이라는 용어가 참 부적절해요. 뭐냐면 비리가 있습니까? 청와대 안에 지금? 그게 아니라 청와대에는 가장 실력 있는 에이스만 뽑아야 되는데 지금 에이스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B급이나 C급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감찰의 대상이 아니죠, 지금. 최고 실력자들만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거고, 김대기 비서실장 딱 한 말씀만 드리는데, 대통령실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사를 통해서 현재 권력을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 대한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사는 비서실장이 하는 거고, 하나 미래에 대한 준비는 뭐냐면 정책실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대기 비서실장은 어떤 역할이 더 많냐면 정책실장이 맞는 거예요. 정책실장을 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뭘 한 거에 대한 청사진을 그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사실은 이런 비서실장은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이 시스템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가는, 에이스가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유승민 평론가. 네. 글쎄요. 지금 대통령실의 감찰 지금 고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걸러내기 위한 감찰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거 잘한 것인지 아니면 뭐 핵심을 못 건드린 것인지 그걸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 대통령실에 지나친 무게가 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대부분이 청와대의 규모를 불리는 방향으로 갔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 거꾸로의 방향, 대통령실을 작게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방향까지는 옳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또 정책기획수석 신설이라든지 조금 다이어트를 하다가 요요가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사실 저는 대통령실에 과도하게 뭐 이런 문제가 있고 혹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당, 국민의힘의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당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대통령실로 무게가 쏠리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국한해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교정을 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역강한 여당으로 나서서 정책 기능도 하고, 사실 만우세 취약 연령 논란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앞서 나가다가 대통령실이 또 수습하고 이런 그림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당의 힘이 강화돼야 된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 힘을 약화시키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실이라는 작은 원보다 여당이라고 하는 큰 원을 더 먼저 신경을 쓰고 궁극적으로 이쪽에 손을 대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비서실장의 어떤 역할이 강화됐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하는 2급이야 행정관, 6급이야 행정요원들은 대통령은 너무 거리가 멉니다. 비서실장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 되는 거다라고 보고, 대통령실 직원은 일반 공무원들이랑 다르죠. 대통령 지지율이 초기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면 감찰 아니라 뭐라도 받겠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찰은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대통령실 직원들은 그런 각오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를 해보죠.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계속 날선 공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또 한 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그 가짜의 옷을 입고서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공포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유배법, 그러니까 법무부를 정부 과천청사에 두지 말고 세종시로 내려보내자. 물론 여성가족부까지 같이 내려보내자라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여가부는 곧 폐지될 부서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만 특정했다. 그래서 한동훈 유배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결산 심사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여당으로부터 꼼수라는 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한동훈 법무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간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안 질의를 슬쩍 하는 이런 좀 꼼수 질의를 좀 지양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부터 먼저 그만하시죠. 예, 그만들 의사 진행 하시고.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그만들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질의의 어떤 사전 검열성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질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전 검열이라는 말씀 김의겸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김의겸 의원님은 질의하실 때 제 승낙 받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어쨌든 탄핵 얘기도 나오고 유배법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결산심사회의에서도 여전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얘기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길게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장윤 변호사님,
탄핵이 될 대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굳이 여기에 힘 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운영이나 그러니까 법사위나 최근 국회에 출석해서 보여준 한동훈 장관의 태도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정치 영역에서 오래 롱런하기 어려운 태도를 본인 스스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네. 본인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저는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시행령 정치라고 이야기되는 부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변주 굴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법무부 장관 그 태도 국민들께서 전 좋지 않게 평가하시고 이미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국회 와서 의원들과 야당의 의원들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태도 지적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 아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청사 입구에 축하 꽃다발이 200여 개가 배달돼서 또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아마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또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들이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렇게 아주 예쁘게 아주 열과 오를 맞춰서 놓여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받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부러 도열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꽃바구니 뭐 화환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게 어디로 배달되냐면 화환 같은 경우는 저기 법무부 청사가 아니고 그 민원실이 있는 데입니다. 일부러 제가 거기서 포즈를 취하지 않으면 사진이 찍힐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저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저렇게 배달되지 않아요. 추 장관 때도 저런 거 본 것 같은데 추 장관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가는. 뭐 제가 추 장관님은 그건 모르겠지만 저거는 범계 장관님은 그러신 적 저거는 없으시죠?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실제로 배달된 건 맞는데 일부러 오하열을 맞춘 건지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짧게 한마디씩. 예. 이게 정치라는 게 참 묘해요. 저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팬덤 현상들이 나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자기가 페이스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들이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 지금 페이스 조절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우리가 법치국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은 정책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은 정치 행위예요. 정치 행위로 좀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지금 한동훈 장관 앞으로 장관 수행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모습이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예. 예, 뭐 팬덤 정치 그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깨에 힘 들어가서 대선 결과까지 영향을 줬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여야 의원님 뭐 대변인께서 좀 설전을 벌이셨는데 잠시 뒤에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